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임상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에 관한 것은 저의 그 요번에 뉴로피드백의 세계의 책에 자세하게 나온 거를 조금 더 제가 재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잠시만요. 음. 자,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면요. 그 초등 저학년 시기는 저학년 시기 학습 곤란은 단순한 학습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처리 체계 전반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 처리 체계 전반의 발달 특성은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의 작동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서로 다른 인지적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 아동은 학습 속도의 저하, 읽기 정확도 및 유창성의 문제를 보이는데요. 학업, 회피와 자신감 저하라는 공통된 결과를 보이지만 어디에서 정보 처리가 막히는가는 명확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학습 결과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출발점과 경로를 구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느린 학습자란 누구인가를 보면 느린 학습자는 슬로우 러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능 지수가 IQ가 70에서 85 범위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만의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일반 아이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은 그들의 순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반복 설명과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 진도가 또래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특정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인 인지 처리 리듬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느린 학습자는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처리 리듬에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린 학습자의 인지, 뇌 기능적 특성을 보면요. 느린 학습자의 인지 특성은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의 하위 지표와 뇌 기능 검사에서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보면 느린 학습자들이 방문을 하면 보통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는 보면 학교에서 종합심리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바데리 검사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맥슬로 짓는 검사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거기 그 표를 그 아이가 이 맥슬로 짓는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좀 표를 달라고 해서 그 하위 지표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맥슬러 검사에서의 특징은 보면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들의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언어 이해는 복합 문장 또는 추상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지각 추론에서는요, 시각적 패턴 분석과 문제 해결의 비효율성을 보이고요. 작업 기억에서는 정보 유지, 조작, 능력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리 속도에서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저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뇌파에서 보는 또는 뇌기능 검사 관점에서 보면요. 이들은요, 연령 표준, 즉, 기초율동 지수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12세다. 그러면 1초에 9번 정보를 처리하는 9Hz의 주된 기초율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 기초율동이 자기 연령 기준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죠.
뇌파를 보면요. 서파, 즉 델타 세타파가 과하게 활성되는데 이 델타 세타파는 우리가 뇌파에서 보면 1에서 3.9Hz를 델타라고 하고 4에서 7.9를 세타파라고 하는데 특히 델타파는 우리가 뇌파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눈의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세타파는 정보를 느리게 처리하는 주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느린 학습자는 서파, 즉 델타 세타파가 과활성으로 나타나는 거가 주된 뇌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타파 활성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파 활성 저하는 주의 유지와 실행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베타파가 때로는 굉장히 과도하게 활성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뇌파가 나왔을 때는 약간 과잉 행동 또는 불안이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또 하나 이제 자원의 기능 연결성에 굉장히 저하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느린 학습자는 좌우 기능 연결성 저하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좌우 기능 연결성 저하는요, 정보 속도, 그러니까 정보가 통합적으로 속도되는 것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느린 학습자를 만나게 되면 웩슬러 지능 검사 표를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뇌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주된 요소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느린 학 또 끊겼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부터 다시 할게요. 이 난독증은 뭐냐면요. 지능이나 교육 기회가 정상 범위에도 불구하고요. 읽기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신경 발달적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요, 신경 발달적 학습 장애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난독증은요, 글자를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요. 글자를 뇌가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읽기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글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문장을 끝까지 읽기 전에 앞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는 단순한 뇌의 문제가 아니라요. 뇌가 소리, 글자, 의미를 연결하는 복합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의 신경학적 특성과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난독증은 좌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우리가 언어 처리 부분은 좌뇌에 있거든요. 좌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자원의 협력 과정이 원활치 않을 때 나타나는 신경 발달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의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소리와 문자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읽기 속도와 유창성이 저하되고요. 철자 오류가 잦으며 글쓰기에 부담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뇌기능적으로 보면요. 좌측 측두엽, 언어 영역이 좌측 측두엽에 있어요. 측두엽과 후두엽에서 언어 정보의 분석과 해석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시각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 과정 전반에서 과도한 인지적 부담이 발생됩니다. 읽기를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읽기 과정 전반에서 과도한 인지적 부담이 생기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해와 기억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 난독증과 느린 학습자를 보면요. 한 여러 가지 학문으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서는 이 아이가 느린 학습자인지 아니면 난독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7세, 6세부터 그래. 6세, 7세, 8세, 9세까지는 굉장히 혼동이 되고 사실은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지능이 낮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난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를 보면요. 전반적인 인지 처리 속도가 느린 학습자는 느립니다. 느린 학습자는 전반적 인지 처리 속도 부분에서 저하를 나타내고요. 난독증은 읽기 특이점 외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지능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은 70에서 85,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정상인, 일반인들 학습 도움반을 가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도요, 85에서 115가 정상 범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미달된 경우죠.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 지능 검사하면 다 정상 범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움 영역에서 보면 느린 학습자는 전 교과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낭독증 아이들은요, 읽기 철자, 그러니까 학령기 때는 그래서 학습이 안 되는 건데, 운동이나 아니면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일반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서 보면 느린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다 약합니다. 근데 낭독증은 상대적인 유지를 하게 되죠. 처리 속도 볼까요? 처리 속도는 느린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느려요. 몸의 행동 자체도 느리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이 발달됐다. 이것도 뇌와 연결되거든요. 근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소근육, 대근육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거가 관찰됩니다.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요, 읽기, 과제 외에는 다, 모든 부분은 다 같아요. 그리고 뇌기능에서 보면 난독증 아이들은 섭화 과할성, 그러니까 결국 델타 세타의 섭화 과할성이 나타나고 베타는 저활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난독증은요, 뇌파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단, 뇌기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읽기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뇌파를 찍으면 좌뇌 섭파가 과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좌뇌 섭파는 긴장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선 다 괜찮지만 언어, 회로에서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의 초점에서 보면 느린 학습자는요, 학습 리듬을 조절해주면 돼요. 다른 아이들이 10이라는 그 숫자로 간다면 이 아이들은 7, 8로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도 이 지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이들은 어쨌건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향상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요, 의문이나 읽기나 그쪽 회로만 강화시켜주면 그러니까 난독증, 시지각 난독하고 의미 전달 난독이 있는데 읽기 영역만 강화시켜주면 일반 아이들하고 이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 위험은 뭐가 있냐면요. 느린 학습자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독증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해 문제로 이 아이가 이해력이 떨어져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은 겉으로 보이기엔 학습이 안 된다는 걸로만 초점으로 보다 보면 잘 경계가 모호해지지만 세분화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 두 영역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린 학습자 난독증 구별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초등 저학년은요, 읽기와 학습의 기초 기능이 형성되는 시기죠. 그래서 발달 속도의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어려움과 느린 학습자, 난독증의 구조적 특성이 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한 읽기 어려움은 모든 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난독과 느린 학습자의 모두에게 학습 속도 저하, 이해 부족,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교실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냐면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도 제대로 그 외부 정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멍해진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중력 저하의 행동 양상으로 그런 원인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리고 읽기 문제와 전반적인 인지 처리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집단의 차이는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뇌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지점과 방식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난독과 느린 학습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부터 명료하게 부모님들을 이해시켜 준다면 바로 이 훈련을 이어가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웩슬러 지능 검사도 중요하지만 뇌기능 검사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난독인지 느린 학습자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기초율동에서 보면요. 느린 학습자는 연령 표준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정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게 되죠. 근데 난독증은요. 연령 표준이 자기 그 나이 연령에 비해서 같게 나와요. 만약에 한 15세라면 15세는 1초에 10번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 표준 기초율동에서는 10Hz가 나타나게 됩니다. 난독증은 거의 다 자기 연령 표준의 그 범주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본 처리 속도는 정상입니다. 읽기만 문제지 기본 처리 속도는 정상이에요. 자, 좌우 연결성을 보면 느린 학습자는요, 좌우 연결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보다 전체 뇌의 네트워크 효율이 저하돼 있어요. 근데 난독증은요, 전반적 연결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단, 축두엽에 있는 언어 관련 네트워크 중심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주파수 분포 패턴을 보면요. 느린 학습자는 서파가 아까 델타 세타라고 그랬죠. 이 델타 세파의 서파가 굉장히 우세하고요. 우세하다는 거는 전압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타가 비활성이다. 그러면 베타의 전압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베타가 비활성이거나 비활성인 경우가 거의 많지만 과활성으로 나타날 때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같이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난독증은요, 전반적 각성 유지 잘 돼 있지만 읽기 과제에서만 비효율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 반응성에서 볼게요. 느린 학습자는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IQ 120이 130 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 그 뇌 안에 신경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120이 130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 한 1년 안에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느린 학습자 70에서 85, 그 사이 예를 들어서 75야. 웩슬러 지능 검사로 75가 나온 아이가 정상 범주 85, 90까지 가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 소요가 확실히 많이 든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난독증은 반응 속도는 똑같아요. 정보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거 또래 아이들하고 같습니다. 단지 읽기, 의문 과제에서만 과부하가 걸려서 학습 장애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느린 학습자의 뇌기능 검사, 이제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뇌기능 검사랑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 아이는 12세 여자 아동이고 웩슬러 지능 검사로 75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로 진단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폐안시 2D 스펙트럼으로 나온 폐안시 폐안시 뇌파인데요. 보면 파란색이 잔해고 빨간색이 운해입니다. 근데 그 서파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거는 마이크로볼트 전압이고요. 요건 주파수거든요. 전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초 율동이 좌뇌는 12Hz, 우뇌는 10Hz라고 하지만 이 과한 서파로 인해서 이거는 같이 진동이 높게 뜬 거거든요. 요건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인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뇌기능 검사에서 요 회색 부분은 다 정상 범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지적인 부분에서
회색, 경계 라인에 있죠. 그러면 아, 이 아이는 인지적인 부분에서 낮구나. 기초율동은 신뢰할 수 없지만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낮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 저하로 보고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지수에서 전체가 다 자원의 불균형이 나옵니다. 다 자원의 불균형이 나와요. 느린 학습자의 주된 특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자원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자, 운에서 얻는 정보가 있고 잔에서 얻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운에서 얻은 정보를 잔내로 뇌랑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토스를 해줘야 되는데 잔의 운해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불균형이 전체적으로 관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맨 밑에 자기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볼까요? 좌우 연결해서 보면요. 상관성이 낮고 일관성은 높게 나와요. 우리가 좌우 연결해서 상관성은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상관성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같은 초점을 맞춰줬냐를 보는 거고요. 일관성은 그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냐는 거예요. 일관성은 시간차의 시간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상관성이 낮으니까 반복된 과제는 하면 돼요. 반복된 거는 계속 하면 되지만 새로운 상황에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성이 낮게 나오는 거는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관성이 낮으면요.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와 표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읽기, 쓰기, 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린 학습자를 보면요. 좌우 연결성이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아이는 이 아이는 상관성이 낮게 나왔지만 또 어떤 아이는 일관성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로 봤을 때는 기초율동과 그리고 그 좌우 연결성을 중심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거가 좀 보일 겁니다. 자, 뇌파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게 좌뇌죠. 밑에가 우뇌입니다. 좌뇌가 전체적으로 과하게 돼 있어요. 좌뇌는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언어 영역도 좌뇌에 있고 그리고 수리 영역도 다 좌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뇌가 서파가 과한 거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좌우뇌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여기 우내에 베타가 과활성으로 돼 있죠. 제가 이 세로 축은 마이크로볼트 주파수라고 그랬고 요쪽 요 부분은 주파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파수 베타가 굉장히 과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이는 불안적인 부분도 크고 약간 산만한 행동이 같이 동반돼 있음을 처음에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해 서파 전압이 과도하게 높고 자원의 불균형이 뚜렷하다. 이는 외부 정보 처리와 신경 기능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베타 과활성과 함께 인지 기능 및 자기 조절,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어려움이 지속돼서 개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요, 정보 출력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다가 이 분위기가 공포스럽지 않고 본인이 싫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출력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울어버려요. 나 여기가 이 공간이 불편해요라고 그러면 불편하다는 거 그냥 바로 표현하면 되는데 울음이라는 잘못된 오류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입출력이 원활치 않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느린 학습자요. 훈련 8개월 정도 했을 때의 뇌파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좌뇌 과하고 우뇌, 좌우뇌 불균형이 심했던 아이가 보면 서파가 우선 가라앉았죠. 좌뇌 서파부터 우선 가라앉았어요. 또 하나, 베타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훈련을 하고 한 12개월 정도 됐을 때 보세요.
서파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그 베타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태안시 2D 스펙트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파가 가라앉다 보니까 자신의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피크점이 나타납니다. 좌우의 편차도 어느 정도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죠. 본인의 기초율동, 여기에서는 12개월 정도 됐을 때는 기초율동이 7Hz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9Hz가 자기의 주된 나이에 기초율동인데 아직 낮아요. 근데 더 훈련을 했었거든요. 더 훈련을 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한 9Hz, 8.5, 9Hz, 간헐적으로 어떨 때는 9Hz, 어떨 때는 8Hz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자, 요거는 우선은 서파가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자온의 연결성이 두 개 그래프가 비슷하잖아요. 특히 베타에서 보면 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기초율동에서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피크점이 보인다는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연령 표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차에 그 접어들면서 코고 훈련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코고 훈련이 우리가 특수 인지 훈련이기 때문에 코고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자원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원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감정 조절 능력도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신경 활동이 보다 조화롭게 조정되면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개선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율동 안정화, 그리고 서파가 정돈되고 서파 델타 세타죠. 그리고 자원의 연결이 회복되는 이런 그 과정들이 보이고 나서 자기 연령 표준에 맞게 특수 훈련을 코고 훈련이 특수 인지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병행하다 보면 자기 연령에 맞는 9Hz 피크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난독증 한번 볼까요? 이게 난독증 매기는 검사입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이고, 이 사람은 난독증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방문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음, 여기도 서파가 굉장히 과하잖아요. 서파가 굉장히, 이거 폐안시거든요. 눈 감았을 때 서파가 굉장히 과하게 나타나요. 근데 자원의 연결은 잘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자원의 연결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파는 강하지만 이분한테 나타나는 서파는 눈의 긴장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파는 과하지만 자원의 연결은 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정상 범주예요. 인지 영역 부분 정상이에요. 그리고 수면도 괜찮고, 단 스트레스의 신체 반응 지수와 주의 지수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산만성이 관찰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스트레스 지수에서 보면 신체적인 부분이 다른 거는 다 회색 범주 안에 들어갔는데 스트레스의 신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긴장도라고 보시면 돼요. 눈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다. 여기서 산만도도 움직임, 이분요 찍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움직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긴장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각적 잡음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효과적 차단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느린 학습자는 좌우 연결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뇌 정보, 좌뇌 정보, 우뇌에서 처리하는 정보, 좌뇌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서로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치 않다. 근데 난독은 좌우뇌 연결은 잘 돼 있다. 다만 눈에 대한 긴장도, 그러다 보니 우리 뇌기능 검사에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신체적 지수가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움직임이 높게 나오는 거는 긴장대, 눈의 긴장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뇌기능 검사 말고 그 난독증 선별 프로그램을 같이 좀 이제 병행을 했는데 보통은 한 8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온의 뭐 우세성, 뭐 자동성과 유창성 이런 건데 이런 거 모르셔도요. 자, 보시면 크게 난독증은 2가지로만 그냥 아시면 돼요.
시지각 난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전달의 난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개로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시지각 중심 난독은요, 시각 처리형 난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서 정보 처리하는 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의를 보면 글자를 본다는 단계에서부터 정보 처리가 불안정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할자, 즉 글자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인식하면 뇌에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데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문제 영역을 보면 글자의 형태 변별, 위치 인식, 방향성, 좌우 상하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독증, 시지각 난독증은요, 어절별로 읽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조사들이 더 튀어나오니까 떠듬떠듬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지각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보이고 그 글씨가 막 춤을 추듯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그 읽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지각 난독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책 같은 거 보면 글자들이 외국 글자들이 어렵잖아요. 그거 되게 읽기 힘들어해요. 되게 떠듬거리고 읽어요. 그렇지만 시나 동요처럼 어떤 내가 이 글자가 짧고 이걸 인식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괜찮게 읽는데 단어가 어려운 것들은 굉장히 읽는데 굉장히 많이 떠듬거립니다. 읽을 때 더듬거리면서 읽는 거는 시지각 난독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줄을 놓치거나 글자가 흔들려 보인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행동적 특징을 보면요. B, D, P, Q 유사 글자들이 계속 혼동이 일어나고 글자를 하나하나 더듬어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죠. 학령기 때 난독증 증상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보통 뭐 하루에 두 권을 책을 짧은 거라도 두 권을 읽으면 난독증 아이들은 한 권? 아니면 다른 학령기 가서 더 그 고학년 가서 어떤 아이들은 세 권을 읽는데 일주일에 세 권을 읽는데 난독증 아이들은 한 권밖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학습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해석 문장을 보면요.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안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시지간 난독은 글자를 안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의미 전달 오류 중심의 난독증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읽는데 메모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핵심 정의를 보면 글자는 있지만 소리 의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난독의 유형입니다. 주요 문제 영역은 문자, 소리 대응에 비효율적이에요. 읽고도 내용 이해가 어려워요. 의미를 왜곡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문장 단위에서 이해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행동적 특징으로 보면요. 소리를 내어 읽기는 가능하나 이해가 굉장히 낮아요. 비슷한 단어를 의미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 권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용을 인식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뇌기능 뇌파 해석 포인트로 보면요. 좌측 측두엽, 두정엽 언어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의미 전달 오류의 난독은요, 작업 기억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 베타 과할성 또는 불완전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좌우 연결의 상관성, 일관성에서 이제 뭐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느린 학습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다. 자, 핵심 해석 문장으로 보면요. 읽기는 되지만 의미가 뇌에 남질 않아요. 자, 난독증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지각 난독하고 의미 전달 크게 두 가지로만 보셔도 아까처럼 그 8가지 항목을 모르셔도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아셔도 충분히 난독에 관한 그 설명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난독은요, 읽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읽기가 막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난독증, 아까 저희가 뇌기능 검사를 봤죠? 그럼 난독증은 어떤 훈련들을 했냐면요. 음, 호흡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지각 난독인 같은 경우는 읽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요, 외부로 도출되어 있는 하나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 훈련을 반드시 집중해서 하다 보면 뇌에 혈류가 굉장히 공급되다 보면 눈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호흡 훈련을 시키고 저는 내이완 4단계요. 여러분 내이완 4단계를 보면 우리가 안과에서 검사하는 그 검사 그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내이완 눈이 난독증, 시지각 난독은 뇌 그 읽기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이완 4단계를 해주면 눈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물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내이완 2단계가 그 조금 더 그 인계점이 낮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내이완 4단계 같은 경우가 눈이 굉장히 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 훈련 중요합니다. 이거는 축두엽 중심의 행성 기억력 훈련을 통해서 언어 처리 능력과 기억력, 언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억력 훈련은 해마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측두엽 중심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 측두엽에 언어 영역이 있어서 이 훈련도 아주 그 난독증한테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BDPQ가 계속 교란이 나타나듯이 굉장히 혼동돼 있는데 자, 우리 호구 훈련의 D2-1은요. 방향성 주의력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의 방향성과 흐름을 안정화시키죠. D2-2는 선택형 주의력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글자나 기호를 혼동하거나 불필요한 정보 시각 정보를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찾는 기호가 딱 나오면 이거를 눈을 빨리 그래서 우리가 D2를 하다 보면요. 안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D2-1이나 D2-2는 이 두 훈련은 난독증의 시지각, 주의력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적인 훈련이 됩니다. 자, 근데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난독은 특히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거든요. 작업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는 M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훈련이 D2 훈련이 강화가 되면 작업 훈련을 시켜서 M백 훈련을 해서 지속적인 이전 자극을 기억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 유지력과 업데이트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실은 대한난독증협회 같은 경우도 거기도 우리 신경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토마티스라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이 유로하모니 유로피드백에 있는 우리가 속도 훈련 있잖아요. 이 스피드 리딩 속도 훈련은 난독증에 굉장히 최적화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나오면 이 문장을 어절로 끊어서 다 기억을 사진 찍듯이 이거를 찍어서 후드로 후드엽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훈련이 난독증 개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와 단어를 빠르게 인식하도록 훈련하게 하고 시지각 처리를 이제 그 지연으로 인한 읽기 부담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 흐름을 안정시켜줘요. 이렇게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거를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딱 인식하기 때문에 읽기 흐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의미 단위를 처리를 강화시켜줘서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의미 단어로 정보를 처리하고 유도하게끔 해서 이해력을 높여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 헬스 튼튼 뇌 훈련은 기본적인 뇌를 최적화시켜주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D2 코고 훈련을 통해서 시지각이나 그 눈의 안구의 움직임을 훈련을 시켜주고 본격적인 훈련은 스피드 리딩, 속도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난독증 사례에서 그 뉴로피드 훈련을 통해서 관찰된 주요 변화를 보면요. 첫 번째, 서파, 델타 세타가 감소합니다. 이 서파는 제가 주파수가 아니라 이제 전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파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파가 가라앉으면 베타파는 기초율동을 이야기하죠. 성인들 같은 경우 15세에서 45세는 10Hz가 기초율동, 즉 알파파 기초율동의 주된 뇌파로 보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파도 안정화가 되고 베타파는 전전두엽의 활동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5Hz부터 30Hz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두 영역이 굉장히 안정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자원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하다가 보면 특히 난독증 같은 경우는 음, 가- 훈련이 괜찮아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좌측에 있는 그 좌뇌 영역이 뇌파가 가끔은 과활성으로 막 출현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훈련이 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좌우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및 읽기 능력이 향상됨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이분 한 7개월 정도 훈련했을 때, 아까 우리가 폐안시 뇌파를 보면 서파가 이게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폐안시 서파 가라앉고, 근데 5개월 정도 훈련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폐안시 눈을 감았잖아요. 감았으면 안구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난독증인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안구의 흔들림, 이게 보이고, 어떨 때는 운에는 괜찮은데, 좌뇌만 이렇게 더 과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책을 읽고 왔다던가 아니면 시험 기간에는 그 책을 많이 보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시험 기간에 난독증 아이들의 뇌파를 보면 폐안시 서파가 운에는 괜찮은데 폐안시 좌뇌의 서파가 요게 강하게 더 돌출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안시 이 돌출되는 것들이 난독증에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훈련이 한 12개월째 되니까 이거 사라졌죠. 이거 없죠. 없고 알파가 정확하게 출현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게 개선되는 형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기 기초율동에서도 10Hz에서 뇌에 각성된 상태가 정확하게 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학력 부진, 즉, 저 요새 그 보통 교육청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을 위한 그 서비스나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 그리고 난독증에 관한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지원을 교육청에서 많이 하나 봤더니 서울 지역에서 난독증 지원 학생 수, 난독증인 것 같다라고 지원한 학생 수가 한 5년 사이에 2021년에 112명이었는데 2024년에 1789명으로 약 7배 정도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느린 학습자 또는 경계성 지능 학생도 보통 한 3년 새에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할 정도로 느린 학습자와 난독증이 왜 이렇게 증가했나를 봤더니 이제 교육 환경 요인으로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 또한 요새는 스마트폰, 영상 중심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특히 학교에서도 저기 태블릿 PC나 아니면 컴퓨터로 그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그 주의력과 읽기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조기 선별로 인한 확대가 커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난독이건 느린 학습자건 다 공부 못하는 아이로 그냥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분화돼서 이 아이가 경계성 지능인지 아니면 난독으로 학습이 안 되는지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지능이나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 그 지원이 확장돼 있어서 요새 이제 웬만한 교육청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면요. 난독증 의심 학생들에게 전문 바우처 기관과 연계해서 이제 좀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기도 하고, 경계성 지능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공부를 시켜준다던가,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이 확대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거는 지금 유로하모니 유로 피드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교육청에 조금 더 문을 두드리고 이래서 유로하모니 유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이 난독증 개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난독증 그 전문 바우처 기관은요, 한국 난독증 협회, 거기는 의사들하고 언어치료사들이 같이 연계돼서 돼 있는 건데,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가서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뉴런들을 활성화시켜서
뇌의 신경적인 문제로 한다면 훨씬 더 개선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제 저희 센터들도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노크를 해서 이 부분이 확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 뉴로하모니의 세계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이제 훈련 방법들 자세하게 설명됐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채팅창. 네, 느린 학습자 훈련 시 시작 후, 예, 얼마 네, 후에 코골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질문이 네.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훈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70에서 75의 웩슬러 지능 검사를 받은 아이들은 우리 브레인 헬스로 한 8개월 이상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기억력 훈련이 35점은 좀 돼야 되는데 14점에서 20점, 20점 다음에 27점인데 그거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느린 학습자들은 호구 훈련은 한 8개월 이후, 이제 아이들보다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 브레인 헬스의 더 기본으로 하는 거가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구 훈련을 들어가도 사고 파기 4 이런 거에도 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력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있어요. 우리가 이완 훈련은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 집중력 훈련, 화살 활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이 입출력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입출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훈련에 아주 충실하고 난 다음에 코고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전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훈련은 주 몇 회 정도 하면 좋은지, 주 3회 진행했는지, 이렇게 질문이 네, 왔습니다. 훈련은, 이렇게 이제 난독이나 특히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최소 주 3회는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무것도 다 그냥 스탑하고 하지 말고 이 훈련만으로도 모든 게 이제 그러려면 부모님들한테 이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 자료들 보면, 논문들 보면 뉴로피드백하고 느린 경계성 지능의 향상성 이런 논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다른 외부적인 것들 하는 거, 뭐, 학습지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할 게 많잖아요. 그걸 다 우선 스탑하고, 뉴로 피드백 훈련만, 당분간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기초율동 부분에서 그 자원의 연결성이나 어떤 그 섭화 과할성 이런 부분이 개선된 시점에서 그때 이제 다른 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우선은 무조건 주 2회, 뭐 여건이 된다면 주 5회라도 오셔서 이거를 하게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그 부모님들이 이 뉴로 피드백 훈련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소 주 2회, 3회는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느린 학습자 전체적 훈련 코스 추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훈련 모드도 같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린 학습자는 주된 거는 학습장애는 그 서파가 과해서 그렇거든요. 서파가 과한 거는 SM알파를 지속적으로 SM알파는 그 주의 집중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력 훈련 모드로 맞추고 그 다음에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모드는 주의력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훈련 코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인 헬스 하고, 호구 훈련하고, 이런 훈련 프로세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호흡 훈련, 그 다음에 내이완, 그 다음에 네, 기억력, 뭐 이런 네네, 네. 코스 추천해 주시면. 자,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흡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이 호흡을 하라고 해도 호흡을 잘 못하고, 또 이 아이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호흡이요. 우리가 들숨 3초, 날숨 3초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보통 1.5초밖에 안 돼요. 들숨, 날숨, 굉장히 호흡이
이 깊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숨하고 날숨을 3초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를 굉장히 설명해주고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 호흡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10분으로 우선 처음에는 설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각각 한 3개월, 4개월 동안 10분으로 설정을 해서 내 이완 10분 하고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출력, 화살이죠. 활쏘기를 10분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완은 잘 되는데 출력, 활쏘기를 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 활쏘기 집중력 훈련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여태 훈련을 쭉 시키면서 제일 이 훈련 진짜 어떨 때는 소름 끼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게 활쏘기입니다. 활쏘기는요, 운동 피질에서부터 말초 신경까지 처리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텐션으로 클릭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면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활을 그렇게 쏜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같은 텐션으로 클릭하더라도 어떨 때는 노란색으로 맞지만 노란색 맞았다가 밖으로 휙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쏘기 훈련을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되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활쏘기를 의외로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화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활쏘기가 안 된다. 그럼 활쏘기를 더 또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2, 3개월. 근데 이게 이제 그 느린 학습자도 다 이게 만약에 80인 아이와 웨슬러 지능 검사로 얘가 65를 받은 아이야. 그건 굉장히 더 지능이 낮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지만 어쨌건 이완 훈련과 집중력 훈련에 아주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 훈련을 해야 돼요. 느린 학습자 아이들, 경계성 지능 아이는 그 해마, 단기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억력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막 화내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봐도 막 빨리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섭파가 과하고 흥분을 잘하게 되면 그 행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걸 인식해서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막 화내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호흡 훈련에 집중을 하고 이완과 그리고 집중력 훈련, 출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기억력 훈련을 해서 그쪽을 강화시켜주고 우선은 이완과 집중력 훈련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뇌건강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3, 4개월 되고 난 다음에 기억력 훈련까지 되고 났다면 그때는 우리가 뇌건강 2단계 있잖아요. 또 우리 이 기본 훈련에서 뇌건강 2단계가 또 굉장히 이거 굉장히 무서운 훈련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별로 다 훈련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10분에 끝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30분에 걸려요. 그리고 그거 가만히 관찰하시다 보면요. 좌뇌적인 어떤 데미지가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 태양이 들어와서 우뇌 돌고 좌뇌 돌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좌뇌적인 에러가 있는 아이들은 좌뇌에서 태양이 돌 때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것들 다 관찰하셔서 저는 내 건강 2단계가 여기가 체면 기법하고 이미저리 테러피로 그 만들어진 훈련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내 건강 2단계는 뇌간, 우리가 중뇌 부분에 편도체와 해마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한 6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내 건강 2단계 훈련을 시키고, 저는 약간 지능이 만약에 70 정도 된 아이들이면, 그, 이거, 얘네들이 한 20분 걸리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30분 걸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이, 거기 왜 유리 인간이 나오잖아요. 사람 모습을 기본 바탕을 그려주고, 태양이 내려올 때 너무 지겨워하니까 이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주고 최소 6개월을 해주고 그다음에 코고 훈련을 들어갔을 때 기본이 탄탄해지고 뇌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센터장님들이 그 뇌파를 봐서 서파가 가라앉고 그다음에 기초율동이 출현이 된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코고 훈련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른 그 반응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전통적인 치료, 예를 들면 언어, 미술, 작업 치료 등과 같이 병행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뉴로 피드백과 좀 나눠서 하면 좋은지, 네, 이런 어, 질문입니다. 저는 무조건 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언어 인지도 다 언어 치료를 하거나 인지 치료를 해도 다 뇌의 신경회로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아지지만 저는 직접적 효과는 뉴로피드백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결핍돼 있는 서파가 주된 거면 SMR파를 유도시켜서 뇌가 각성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SM알파가 나올 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SM알파가 나올 때 내 뇌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인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첫 번째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첫 번째고 이 훈련을 하면서 뇌가 조금 섭활에도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자운의 연결이 조금 더 된 상태에 이제 다른 훈련을 같이 겸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여러 아이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언어 치료도요, 좋지만, 사실은 언어도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는 뇌이기 때문에, 저는 병행하면 좋지만, 근데 그것도 다 또 금액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는 느린 학습자, 경계적인 지능의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냐면,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한 후 학습을 하게 해요. 그러면 뇌가 서파도 가라앉고 자원의 연결도 잘 되고, 뇌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그때 학습을 들어가게 되면, 뇌는 그때부터는 받아들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적으로 서서히 유도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물론 같이 병행해도 좋지만 저는 무조건 뉴로 피드백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정말 질문들이 많습니다. 난독증 훈련 모드, 그 다음에 난독증 훈련 코스 추천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네. 난독증도 주의력 훈련으로 하거든요. 난독증도 주의력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난독증도 가만히 보면요. 읽기에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중력은 주의를 기울여야지 집중력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의력 훈련을 주의력 모드로 하고 난독증은 인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 입력과 출력 괜찮아요. 잘 돼요. 다 되지만 난독증인 경우는 우리가 왜 제가 여기서도 보면 기억력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가 축두엽의 우리가 그 언어 영역이 좌측 축두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력 훈련을 하라고 하고 난독증 같은 경우는 한 기본 훈련 이완하고 집중력하고 그 난독증은 입력 출력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잘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 훈련이 35 이상만 좀 되고 나면 뭐 난독증도 경우 수가 많지만 한 난독증은 한 뭐 2개월, 3개월 미만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훈련으로 들어가서 이 훈련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본 훈련을 3개월 했다고 하면 코고 훈련을 3개월, 4개월째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한 코고 훈련하고, 만약에 난독증이 이 사람이 의미 전달에 난독이라서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다라면 엠페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코고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속독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속독 훈련. 그럼 속독 훈련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속도 훈련을 하고 나서 아이들 읽기를 테스트할 때는 읽는 속도도 다 하기 때문에 한 문장을 줬을 때 몇 분에 이걸 읽었는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속도 훈련을 하고 나면 읽기 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그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이 속도 훈련 하고 나면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게 확 변화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기억력 훈련을 행성이 아닌 그 두더지 기억력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도 괜찮은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뭐, 행성이나 두더지도 두더지 나온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뚜렛장의 훈련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틱, 더 효과적일지라는 질문입니다. 틱 뚜렛을 얘기하는 거죠. 틱 네네. 장애. 네. 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틱이 있고 음성틱이 있는데 뚜렛은 음성과 행동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뚜렛은 참 이게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개선되기가. 오히려 행동틱이 보통은 행동틱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음성틱으로 같이 병행을 해요. 음성틱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얘가 목이 좀 기침이 있는 것 같아요. 목이 간지러운가 봐요. 이게 틱인지 기침인지 잘 헷갈려 해요. 그러면서 행동틱하고 같이 병행된 이게 또렛인데, 또렛 장애인 경우는, 저는 기본 훈련에 좀 더 충실하고, 기본 훈련에 좀 충실하고, 우리가 코고 훈련을 보면 코고 훈련이 주의력하고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어, 저는 또 하나 얘기했어요. 틱이나 또렛 아이들은 기저회계 문제거든요. 기저회계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또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또래 음성틱이나 뭐 행동틱이 좀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선 체력 부분에서 얘가 힘든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뇌 훈련도 그렇지만 체력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기본 훈련 하시고 코고 훈련 하시면 코고도 주의력 부분에서 이 저기 개선되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좀 이 훈련을 좀 많이 한 아이들은 이 음성틱이나 행동틱을 자기가 조절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소리 틱이다, 음성틱이다 그러면 먼저 소리를 막 먼저 내고 그럼 배설을 먼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갈 정도로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시간이 이제 9시 6분인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사영 센터장님 그 책은 갖고 있으시대요. 근데 어,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뉴로 피드백이나 뇌파에 대한 책이 있나요? 추천할 만한 저요? 책이나 추천할 만한 거, 저는 주로 이제 느린 학습자에 논문을 관련해서. 느린 학습자 이제 경계성이거든요. 지능이 네. 낮은 거니까 사실은 느린 학습자와 뉴로 피드백 훈련은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좀 보면 저는 기존의 책은 못 봤고 사실은 이 뉴로 피드백의 세계 책을 쓰면서 그 관련된 거는 제가 논문을 좀 많이 봐서 논문을 좀 요새 논문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좀 검색해 보시면 지능이 향상된 것들에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한번, 네. 음, 난독증 선별 검사가 있던데 그것도 병행하시는지. 두 번째는 네, 그 검사는 언어성 검사라 질문을 읽고 체크하는 검사라 진단하기 편한 점이 있는데 BQ 검사로 교육청에 제안하기 어려운 점이 있던데 어떤 게 좀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난독증협회에서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난독증 선별검사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을 해요. 병행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유로 피드백을 왜 어려워하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지문검사거든요. 지문검사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상담도 거의 다 지문검사로 하잖아요. 근데 뇌파를 가지고 하면 뇌에 어떻게 뇌파를 뭐 뇌를 건드려서 이게 무지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뇌파하면 저도 교육청 관련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셔서 참, 이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뇌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강의를 해주신 김세영 센터장님께 여러분 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계선 감사합니다. 지능학은 저희 19세 미만이 한 80만 명, 그 다음에
전 국민으로 봤을 때 700만 명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음. 네, 정말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김선생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학습장애나 이 난독증이나 다 바우처나 서비스 기관이 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 뉴로 피드백이 이렇게 효과성이 엄청난데, 이 부분이 이제 큰 벽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건 집단적으로 저희 이 센터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합심해서 교육청에 같이 뭐 민원을 넣던 뭘 하던 계속 이런 지속적 작업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좋은 이 훈련들이 있는 거를 좀 알릴 수 있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분들 종종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우리가 이게 접근을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같이 좀 움직여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1월 달에는 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